정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재차 유감을 표명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선제 복원키로 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보도로 알려드렸습니다만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비행 금지 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교수님 보실 때 핵심 배경 또 정부가 의도한 바가 어떤 것인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하신 거를 보면은 그동안 쌓은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북한 측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 교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그런 입장에서 통일부가 주도해서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런 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왜 북한은 제약을 받지 않는가? 북한도 무인기를 먼저 보냈지 않는가?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남북이 무인기를 보낸 것은 모두 남북이 대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화해 무드가 조성됐는데 민간인이 일부 군인들과 협력을 해서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감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에 북한이 무인기가 보낸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어떤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어떤 책임 있는 수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하고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군사 합의 복원은 사실 우리가 대북 안보에 대해서는 큰 양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계속 그 군사 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하루에 몇 차례 지나가는 한반도를 지나는 군사 위성으로 정찰하는 것이고 북한군의 실제 시간의 동향이라든지 장사정포의 동향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북한군의 동향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감시 정찰 자산을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는 위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찰기, 기구, 풍선이죠. 그리고 무인기, 드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제 큰 산 후면에 있는 북한 기지라든지 장사정표의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깜깜이 안보가 된다. 예.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양보가 아닌가. 오히려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보다는 긴장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큰 양보를 했을 때 북한 측이 과연 어떻게 화답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식의 거래주의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큰 양보를 했을 때는 뭔가 북한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낸다는 기대가 있으면 그걸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비행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다라고 나온다면은 우리 측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한 것이죠. 예전에 무슨 민간인 대북 삐라 전단 살포 금지 법도 통과시키고 했지만 사실 북한 측이 우리 측이 내세웠던 대화의 재개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 거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응당한 어떤 우리가 획득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재명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4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한반도나 그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미북 정상회담 재가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올해 연례 연합훈련, 자유해방훈련을
원래대로 하기로 했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뭐 9.19 군사합의 복원, 비행 금지 구역 다시 설정 이것은 있는데 북한이 또 원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안 하고 이거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례대로 한다면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미지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크게 화답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이 되면 그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중정찰 감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산 뒤에 북한군이 어떤 단거리 미사일을 기지를 해서 여러 가지 동향을 보인다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찰 위성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옵션이 없는 것이죠. 왼쪽으로도 봐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봐야 되고 돌아가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민간이 함부로 북한 측에 이런 걸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워낙 남북 간에 지난 정권 때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의 해소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태도 변화를 바란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여기에 화답할 것인가? 그 확률은 높지 않다. 요원해 보인다. 왜냐하면 연합훈련은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아이펙 경주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자 한미 정상이 내온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꽂아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향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예. 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4월에 미국과의 통큰 대화에 집중하자 이런 태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많지 않은가 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주에 열리는 당대회도 국내에서 주시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당대회 자체가 기존에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이번 당대회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무기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꼭 집어서 5개의 신종 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북한판 중기 국방 계획이라고 했어요.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예.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군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5년 동안의 성취를 이것을 발표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석이라는 그 지위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백두혈통만을 가지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몇 번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위대한 지도자다. 북한 헌법상으로는 주석직이 폐지되었습니다. 1998년 개정 이후로. 네. 북한의 영원한 주석은 김일성 주석 한 명만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9차 당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근처에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북미 대화의 역동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제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당대회가 진행이 되면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사실은 최근에 김주애 관련 소식도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이제 최근에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인물 자체가 향후 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은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좀 글쎄요, 궁금하고요. 저는 아직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김주애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정치적 성향까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 단지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 백두혈통 승계가 사실상 공고화되었다. 더 이상 이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얘기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제 존귀한 자제분 이런 호칭을 썼거든요. 그 말은 아직도 초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있는 것이죠. 자제분이라고 한 것은 그 주체가 김주애가 아니라 김정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런 군사 시설 그리고 미사일 시험장을 같이 참관한다든지 예. 열병식에서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최고 전원만이 누릴 수 있는 별과 관련된 호칭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샛별이라든지 광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해 볼 때면 네. 우리 국정원이 어떤 굉장히 강력하고 충분한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그다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왜 13살, 14살밖에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딸을 이렇게까지 세습, 승계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왜 그런 걸까요? 재벌 총수분을 만나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런 육체적인 연령에 상관없이 평생 기업을 운영하실 것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정정하시죠. 후계 생각 안 하고 승계 생각 안 하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지난 몇 년 동안 보이는가? 이것이 뭐 기업이라면 기업, 회사, 조직, 국가에서의 어떤 정권의 그런 현 상태를 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미국의 대외 정책도 그렇고 미국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미국 민권 운동사의 큰 인물의 부고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죠. 제이시 잭슨 목사가 별세를 했는데 뭐 흑인의 인권 운동뿐만 아니라 정치, 뭐 외교에도 영향이 있었던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와의 접점도 좀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는데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제시 잭슨 목사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시 잭슨 목사는 흑인 민권운동 2세대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는 누구냐? 두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로 유명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말콤 X 지도자가 있습니다. 왜 말콤 X냐면은 성을 없애고 X를 집어넣었죠. 이거는 노예 주인 백인이 준 성이기 때문에 난 싫다. 맞아요. 나는 독립한다 해서 X로 성을 개명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뉴스에 나온 세상을 떠난 제시 잭슨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민권 운동을 60년대 주도했고 차이가 있다면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4년과 88년에 민주당 대선 캠페인에 참여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84년에는 3등을 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그 다음에 88년에는 사실 1등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그러다가 마이클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제시 잭슨 목사가 흑인 인권을 강조하고 핍박받는 노동자와 빈민층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대선은 중도층을 잡아야지 승리를 하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갔다. 너무 극단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여서 졌다는 평이 나왔고 거기에서 제시 잭슨 목사의 책임론까지 불거졌었죠. 왜냐하면 일단 전당대회 지지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나의 조상은 노예선을 타고 왔고 당신 조상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에서 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제시 잭슨 목사와 그 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진보 쪽으로 가다가 선거에 졌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실용주의 노선이었고 거기에 당선이 된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만을 얘기했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만을 얘기했던 빌 클린턴 예.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성격 변화에도 함께 참여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당 외의 이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그랬군요. 기억될 것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핵 협상이 재개가 되긴 했는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인식 차이는 또 여전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상황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라의 핵보다도 이스라엘 영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 아니죠. 그것은 이란의 핵 능력이죠.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란이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다 포기해라. 0%로 하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고 이란은 그것은 심하다. 지금까지 농축한 것을 완화할 수 있고 미국 측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농축에 관한 주권적인 권한은 우리가 받아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를 빨리 받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아무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현금화하기 전에는 제 재산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도박을 지난 6월에 했죠.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고 미국의 협상력은 사실상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애매한 상태. 중국과의 관세 정책도 애매한 상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는데 안정화 작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큰 도박을 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라는 확실한 승리를 빨리 얻어내야 되는데 그 초조함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외교적인 성과를 받고 싶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이란에 대한 이런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협상 카드를 계속 내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6월에 결정했던 큰 도박 군사적인 도박의 성과를 빨리 챙기고 싶은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동북아로 이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재선출이 되면서 2기 내각이 사실상 출범하게 됐는데 궁금한 것은 한일 관계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미 투자 구상도 내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의 대미 협상 환경도 분명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벌써 기정사실화했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성사되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지아, 오하이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타겟은 아무래도 대만과 한국이 되겠죠. 유럽연합은 오히려 지난번 그린란드 미국 매입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세 협상의 법제화가 늦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했는데 왜 미국에 대한 투자가 현실화되지 않았냐는 압박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만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취임 때부터 미국 방문보다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성의를 보였고 그랬잖아요. 이전 정부와 맺었던 국가 간의 합의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다카이치 내각이 중의원 대승의 그 현혹이 돼서 한국을 무시하는 다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은
모든 책임은 다카이치 내각이 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중국과 아직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일본은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큰 지지를 얻을 생각은 이제 포기해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과 북한 당대회 또 중동 협상 일본 정국까지 봉용식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